급격한 기후변화는 한국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앞바다에서 잡히는 어종에 변화가 생겼다는 점입니다. 한국 주변 바다가 따뜻해지면서 차가운 바다에 사는 한류성 어종이 줄고 따뜻한 바다에서 사는 난류성 어종이 크게 늘었죠. 아마 최근 우리 어민들의 그물에 참치가 어마어마하게 잡힌다는 소식은 잘 알고 계실 텐데 이 또한 기후변화의 영향입니다. 이와 관련해 재미있는 논문이 있는데 계명대 공중보건학과 김정규 교수 연구팀은 1981년부터 2010년까지 고등어, 갈치, 명태, 참조기, 꽁치, 멸치, 오징어 등 7개 어종의 업 생산량을 조사해 그 결과를 재난정보 학회지에 게재했습니다. 연구팀은 7개 어종의 총 어획량은 1986년까지 증가하다 점차 감소하더니 2010년에는 1981년 대비 25.8%로 줄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 사이 어종에도 변화가 생겼는데 1981년 가장 많이 잡힌 생선은 멸치, 명태, 갈치 순이었는데 2000년에는 고등어, 오징어, 멸치 어획량이 전체의 50%를 차지했습니다. 2010년에는 다시 순서가 바뀌어 멸치, 오징어, 고등어 순이 됐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어업 생산 동향조사에 따르면 다시 순서가 바뀌어 멸치, 고등어, 갈치 순서가 됐죠. 그런데 최근 한국 근해에서 고등어 어획량이 폭증하면서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가 한국산 고등어를 싹 쓸어가다시피 수입하고 있는 건데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지난 5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2023년 우리나라 냉동고등어 수출액이 약 1억 666만 달러, 하나로 약 1,425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대비 무려 63% 급증했는데 원인은 아이러니하게도 아프리카였습니다. 국내산 고등어의 약 80%를 위탁 판매 중인 부산 공동어 시장은 지난해 15만 2천 톤을 위판해 7년 만에 최고 매출을 기록했다고 하죠. 국내 생산 고등어가 가장 많이 팔린 곳은 아프리카 3개국으로 코트디부아르가 2,258만 달러, 가나가 2,227만 달러, 나이지리아가 1,988만 달러를 기록했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간 고등어를 수입하던 수입국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원래 아프리카는 대부분 러시아와 일본에서 수산물을 수입해왔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의 수출길이 막혀버렸고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시작으로 어선 출항이 줄어 고등어 어획량이 폭락했습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022년을 기점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의 수입량이 급증하더니 2023년에는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면서 어획량이 급감해 한국산 고등어가 대체제로 떠올랐습니다. 국내산 고등어는 이러한 틈을 파고들어 뛰어난 가성비를 무기로 아프리카를 사로잡았죠. 국내 연근해에서 잡히는 고등어의 대부분은 씨알이 작은 망치고등어입니다. 사실 한국인의 고등어 사랑은 대단한데요. 구워도 먹고 튀겨도 먹고 찌개로도 먹고 회로도 먹죠. 다만 국내에서는 씨알이 큰 노르웨이산 대형 고등어를 선호하기 때문에 망치고등어는 횟감이나 사료용으로 처리되어 왔죠. 하지만 생선 훈제 요리가 발달한 아프리카에서는 대형 고등어보다는 작고 가격이 저렴한 고등어를 선호하기 때문에 한국산 망치고등어가 귀한 대접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등어 때문에 한국을 아주 특별하게 대접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노르웨이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고등어를 매개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국제정치학에는 핀란드화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약소국이 강대국 틈에서 생존하기 위해 자국의 이익을 전부 내어주고 간신히 목숨을 부지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핀란드의 입장에서 상당히 자존심 상하겠지만 어쩔 수 없는 상식 용어입니다. 핀란드가 그렇게 생존해왔으니까요. 러시아 때문에 그렇습니다. 1700년대부터 약 500년간 스웨덴의 지배를 받았던 핀란드는 1808년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러시아의 지배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1917년 어렵게 독립을 이뤄냈는데 이후 세계대전이 발발하며 계속해서 러시아의 핍박을 받게 되는데요. 결국 핀란드는 러시아의 등살에 못 이겨 영토 12%를 떼서 러시아에 넘겨주고 맙니다. 이후 핀란드의 외교 정책은 철저하게 러시아의 비위를 맞추는 것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나머지 88%를 빼앗기지 않기 위한 생존 전략인 것이죠. 그런데 핀란드 바로 옆에 자리한 노르웨이가 핀란드 꼴 나지 않겠다며 변화를 꾀하기로 했는데 바로 한국으로부터 K9 자주포를 잔뜩 수입하기로 한 겁니다. 핀란드와 노르웨이는 약 300km에 이르는 국경을 공유하고 있는데 만약 러시아가 핀란드를 침공하면 노르웨이도 독에 든 쥐가 되니까요. 그래서 2017년 K9 24문과 K10 탄약 운반 장갑차 6대를 수입하더니 2022년에는 K9 4문과 K10 8대를 추가로 주문해 국경에 촘촘히 배치시켰습니다. 사실 노르웨이는 독일의 펜자우비치를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 가격이 130억으로 너무 높았기 때문에 성능은 비슷하지만 가격은 절반 이하로 저렴한 K9으로 돌아섰는데요. 그런데 이 당시 재미있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노르웨이가 1등 수출품으로 절충교역을 제안해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노르웨이 1등 수출품과 미사일로 K9 무기값을 대신하겠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노르웨이 1등 수출품은 고등어. 우리나라에서 국민생선 타이틀을 가진 데다 매년 약 5만 톤을 노르웨이로부터 수입한다고는 하지만 최첨단 기술 집약체인 K9 자주포를 고등어로 대신한다니 언론과 네티즌들이 폭소를 떠들었지만 아직까지 하나 디펜스가 어떻게 무기 대금을 받았는지는 지금도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이런 와중에 노르웨이 고등어가 국내 시장을 90%까지 점유하자 위 절충교역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주장이 제기됐었는데요. 하지만 누군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방위사업청에 공식 질의했고 방위사업청이 수출대금의 일부를 노르웨이산 고등어와 미사일로 받는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식 답변을 남김으로써 마무리됐죠. 노르웨이 고등어 사건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기는 했지만 현물로 빚을 갚는 바람에 생각지도 못한 이득이 생긴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2월 6일 국방부는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는 한 사우디 국방장관 회담을 계기로 지난해 11월 한국 LIG 넥스원과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 간에 체결한 천궁2 10개 포대 약 32억 달러 규모의 계약 사실을 공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3개월 전에 체결된 무기 계약을 공개한 것인데 중동은 지역적인 특성상 무기 구매를 비밀로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이를 공개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사우디가 수입하기로 한 천궁은 목표 수색 및 미사일을 유도하는 다기능 레이더 차량 1대, 포대 지휘용 교전 통제소 차량 1대, 각 8발씩 미사일을 쏠 수 있는 발사대 4대로 구성되는데요. 천궁 1개 포대가 최대 32발의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으므로 사우디는 4조 2,500억 원을 투자해 발사대 40대에 미사일 320발을 동시에 쏠 수 있는 엄청난 양을 수입하기로 한 것이죠. 좀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현재 전 세계에서 한국이 가장 잘 만든다는 LNG선 한 척이 약 2천억 원으로 알려졌는데 사우디에서 단독으로 21척을 수주한 것과 맞먹는 규모의 계약인 겁니다. 2022년에는 아랍에미레이트 역시 4조 원을 투자해 천궁을 수입했죠. 그런데 천궁이 중동에서 10조 원에 가까운 계약이 체결될 때 조용히 소가리를 하던 인물이 있습니다. 푸틴인데요. 모든 이야기는 1990년부터 시작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등등 세계사를 바꾼 굵직한 사건에는 항상 소련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일례로 김일성은 한국전쟁을 일으키기 전 스탈린을 찾아가 무기와 장비를 지원해 줄 것을 부탁했었는데 미국과의 전면전이 벌어질까 우려하던 스탈린이 김일성의 집요함을 이기지 못하고 허락해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전쟁 후 소련은 미국에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 미국은 소련에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 냉전 시대를 이어갔는데 소련이 위기에 처한 것은 1980년대. 이제 세계로부터 고립되는 것은 현명한 전략이 아니라 판단한 소련은 주변국과 적극적으로 수교를 체결하기 시작하는데요. 한국 역시 노태우 전 대통령이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을 발표하며 공산권 국가들을 끌어안기 시작해 1990년 9월 소련과 극적으로 수교를 체결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당시 고르바초프는 수교의 대가로 3년간 30억 달러의 경제협력 차관을 요청했습니다. 경제발전에 필요한 돈을 조금 빌려주면 차차 갚겠다는 것이었죠. 한국은 우선 30억 달러 중 14억 달러를 먼저 내줬는데 1년도 되지 않아 소련이 붕괴합니다. 그리고 그 대출금은 고스란히 러시아로 전가됐고 러시아는 상환일이 도래했음에도 미안하다, 차후에 갚겠다며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현물 상환을 제시합니다. 즉 냉전 시대를 거치며 그간 러시아가 차곡차곡 축적해온 무기로 대신 갚겠다는 의미, 이것이 한국 러시아 간 체결된 불곰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완성된 것은 2차 불곰 사업으로 1차는 1995년부터 1998년까지, 2차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진행됐습니다. 3차 사업이 추진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으나 2021년 방위사업청은 한 국회의원의 질의에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및 국제사회의 테러 제재로 인해 양국 간 논의가 중단되었다고 답변했고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금 현재까지도 3차 사업에 대한 논의는 없는 상황이죠. 1, 2차 불곰 사업 덕분에 미국 무기를 주로 수입하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쌍두마차인 러시아제 무기를 도입함으로써 북한과 중국의 무기 체계를 연구하는 것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한국은 무기에 투영된 러시아 기술에 한국인의 똑똑한 두뇌를 더해 전 세계 무기 시장을 휘어잡는 엄청난 상품들을 출시했죠. 위에서 잠시 설명드린 천궁도 불곰 사업이 낳은 자식입니다. 러시아가 한국에 넘겨준 무기 중 S-300은 1978년 소련에서 개발되어 지금 현재까지도 사용되는 지대공 미사일입니다. 워낙에 성능이 뛰어나 한국은 이를 기초로 천궁을 완성했죠. 천궁의 가장 큰 특징으로 꼽는 것이 3차원 위상배열 다기능 레이더와 콜드런치입니다.
3차원 위상배열 레이더는 천궁의 핵심 센서로 복잡한 전장 환경에서 한 개의 레이더로 전방위, 다수 표적에 대해 탐지, 추적, 피하 식별, 미사일 유도 등 복합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차량 탑재형으로 발전시켜 기동성을 확보했고 신속한 배치 및 철수, 교전 준비가 가능해 전술적 작전 운용 능력을 극대화시켰죠. S300은 수동형 전자주사식 안테나를 적용했지만 한국은 최첨단 기술력을 결합시켜 더 뛰어난 능동형 위상배열 레이더로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은 이제 역으로 러시아가 수입해가고 있는 상황이죠. 콜드런치 기술은 더 빛납니다. 보통 미사일은 경사형 발사대를 출발해 포물선을 그리며 적진으로 날아갑니다. 하지만 경사형 발사대는 발사관에서 화약이 터지므로 화염이 발사관에 남아 후처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천궁은 수직 발사대에서 공중으로 유도탄을 밀어올린 후 공중에서 방향을 바꿔 원하는 방향으로 날아가는 콜드런치 방식을 적용시켰습니다. 공중으로 떠오른 상태에서 화약이 폭발하기 때문에 후처리가 필요 없죠. 경사형 발사대처럼 표적을 향해 발사대를 회전시킬 필요도 없고 수직으로 쏘아 올리면 마이크로 측추력 모터가 알아서 표적을 감지하기 때문에 사방팔방 어디든 대응이 가능합니다. S300을 모체로 탄생한 천궁이 지금은 전세계, 특히 중동에서 사들이지 못해 안달인 것이죠. 사실 지금 현재 푸틴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곰 사업으로 탄생한 K2 전차나 천궁 등의 한국 무기가 천문학적인 수출을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일례로 폴란드는 한국으로부터 K2 전차 1000대를 도입하기로 하고 약 17조 원을 지출할 계획이고 아랍에미레이트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천궁 구매에 약 10조 원을 썼습니다. 소련 붕괴 이후로 단 한 번도 경제적으로 번영한 적이 없고 현재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으로 매일 천문학적인 돈을 쓰는 푸틴의 입장에서 27조 원은 너무나 절실한 금액일 겁니다. 아무리 세계에서 가장 큰 영토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세계에서 가장 앞선 무기 기술력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하니 어려움이 더해질수록 자신들이 한국에 넘긴 무기들의 잠재력이 계속해서 생각날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